면접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이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 사람을 또 만나고 몇 차례 반복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대답하는 게 좀 전에 한 사람이 한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 이제 그 뒤에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죠. 이 자기소개서가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가장 큰 대표적인 게 서류에서부터 최종까지 일관되게 가져가는 게 자기소개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모든 채용 프로세스 중에서 유일하게 그 전에 있었던 걸 다시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스펙이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희망재단에 처음 오게 됐는데요. 저는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천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내용은 2016년 12월에 저희들이 500대 기업에 있는 인사 담당자 50명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그 취업 노하우라든지 팁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기업체 채용 경향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2015년부터 2017년 올해까지 지금 3년 연속 아까 말씀드린 500대 기업 인사 담당자가 아니라 다른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내용은 전기전자 업종하고 정보통신 업종에 근무하는 인사 담당자들을 저희들이 따로 만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이제 2015년에는 고용창출 우수 100대 기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새로 창출하는데 그 창출의 양과 질이 뛰어난 기업들을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100개씩 선정을 하고 그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2015년에 했고요. 2016년에는 전기전자 업종하고 정보통신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선정을 해서 그 업종에 종사하는 인사 담당자들 그리고 그 업종을 관심 있어 하고 그 업종에 취업하려고 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저희들이 이제 분석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자동차 업종하고 금융권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말에 또 발표가 될 겁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많이 접해 보신 내용일 거예요. 청년 고용 상황이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 그리고 구직 단념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 보시게 되면은 청년 고용률 자체가 지금 중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고용률 지표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직 단념자라고 하는 오른쪽 차트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구직 단념자인데 본인들이 구직 활동을 해봤는데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만둔 사람들이 지난 1년 사이 2013년하고 2014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추세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는 것은 그 대학교나 전문대학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신규 인력으로 채용하는 증감률을 왼쪽에 나타낸 건데 채용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문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13년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 왼쪽 표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반해서 오른쪽 표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 2009년 대비 2015년 사이에 신입직은 계속 그 규모가 감소하는데 기업에서 경력직은 굉장히 선호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구인 인원 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약간 옅은 색으로 나타낸 부분들이 바로 이제 기업체에서 선호하는 인력입니다. 이건 실제로 뽑은 게 아니고 선호하는 곳을 대답해달라고 얘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려 이제 3배 이상 신입보다 경력직을 기업체가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점점 더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이게 바로 최근에 있는 청년 고용 문제의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2016년 채용 경향 현황하고 특성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계신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기업이 선호하는지를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한 겁니다. 보시면 제일 아래쪽 짙은 색부터 옅은 색 사이로 이제 경력이 증가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 제일 아래쪽이 이제 1년 미만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것이 2015년에 8.2%포인트,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 37.6%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다른 데에서 한 1년에서 3년 사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력직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경력직이 아니고, 너무 오래된 경력직보다는 약간의 기업에 대한 일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기업에서는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전기전자하고 정보통신 업종에 대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기전자 산업 중에서 저희가 150개 기업, 그리고 정보통신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중에 150개, 총 300개를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한 내용들을 잠깐 보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16년 9월 1일부터 딱 보름 동안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했는데, 그 자료의 수집을 한 방법은 어떤 거냐면, 전기전자하고 정보통신 업종에 선정된 300개 기업에서 홈페이지나 잡코리아와 같은 곳들을 통해서 구인 공고를 냈던 곳, 그런 곳에 있는 구인 공고 글들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용센터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같은 곳에서 구인 공고 글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 글들이 같을 경우에는 단 하나의 글만 저희들이 수집을 했는데, 그 글들의 게시 수준이 게시한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약 1년 동안 게시판에 글을 올린 글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공고문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글들을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여기서 글이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로 문장 형태거나 아니면은 개조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글들을 저희들이 전부 수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 방식을 이제 주로 보시게 되면, 전기전자는 취업 정보 전문 업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잡코리아라든지 뭐 사람인, 이런 곳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곳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들은 2015년에 비해서도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취업정보 전문 업체를 활용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채용 전형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기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 채용보다는 경력직을 채용하는 그런 비중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재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창의성이라든지 도전정신, 열정 등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그 인재상들이 변화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창립 정신이라든지 기업의 인재상은 사실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재상을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석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전자하고 정보통신 업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취준생들을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동일한 시기에 취업 카페에 글을 올린 사람들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는 뭐 취업 뽀개기, 뭐 스펙업, 이런 곳들의 취업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온라인에. 그 카페에 들어가서 취준생들이 거기에 글을 올리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전기전자다 그랬으면 삼성전자나 LG전자에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다 이제 글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삼성전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영어 점수를 얻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자기의 스펙이라든지 준비 상황들을 거기다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럼 이 글들을 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답글을 달아주잖아요, 댓글을. 그 댓글들까지 저희가 전부 다 이제 수집을 했습니다. 지난 1년 자료를. 그래서 수집된 자료를, 텍스트로 되어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수집 기간입니다. 2016년 9월 16일부터 30일 동안 사람이 붙어서 그 글들을 모두 복사를 하거나 최근에 많은 온라인 페이지들이 우클릭 금지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복사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르바이트생들이 글을 똑같이 이제 타이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글들을 모두 수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집 기준 기간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총 합격자 기준으로 101건과 210건, 그리고 불합격자 기준으로 75건과 154건입니다. 그리고 취준생 기준으로는 양쪽 합쳐서 약 600건 정도의 글들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그 글들을 이제 텍스트 마이닝하는 분석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보시게 되면 취업 카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취업 보객이 스펙업 이런 글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기전자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상당수를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한 건데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곳들이 이제 대상입니다. 첫 번째가 불합격자, 이쪽이 이제 취준생들, 이쪽이 합격자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모는 준비하고 있는 요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 준비 상황. 보시면 동그라미에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세 가지인데 이 세 집단 모두 서류 심사나 인성 면접, 인적성 검사라는 글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글들의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선의 두께가 굵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이 굵다라는 얘기는 그 글들의 빈도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취준생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전기 쪽 취준생들입니다. 왼쪽 하단부에 보시면 직무 역량 평가와 직무 적합성 평가라는 글들은 취준생들만 쓰고 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암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취준생들은 직무 역량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실제 합격하거나 불합격한 사람들은 직무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이라는 글들이 화두인데 작년 한 해 동안 그래서 취준생들은 그 직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실제 합격하거나 불합격한 사람들은 직무에 대한 것들이 합격이나 불합격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글들을 이제 암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정보통신을 보시게 되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합격자고 이쪽이 취준생, 이쪽이 불합격자입니다. 공이 많이 나온 얘기는 이제 인적성 검사하고 실무진 면접 이 내용들이 모두 지금 많이 글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자들이 많이 한 얘기들이 오른쪽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역량 면접, 현장 면접, 임원 면접 이쪽은 불합격자들한테 글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진 면접이라든지 임원 면접과 같은 2차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그 면접 단위에서 떨어졌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본인들이 밝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그 기법은 이제 네트워크 분석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워드 클라우드 기법입니다. 그 두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와 같은 네트워크 분석은 다른 단어하고 동시에 출현하는 것들을 분석한 거고 이번에 나오는 워드 클라우드 분석은 단일 단어가 얼마나 많이 그 글들에서 발견되고 있느냐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합격자들과 불합격자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이 모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면접이었습니다. 면접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그 글들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불합격자 쪽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 것 중에는 서류라든지 불합격이라는 단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분석을 하면서 느낀 점은 면접이라는 단어가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 그런데 면접이 너무 단어가 크기 때문에 다른 단어들이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 상대적으로 좀 안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들을 좀 이렇게 수정하는 작업을 좀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제 없앤 거죠. 면접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나서 보니까 어떤 단어들이 상대적으로 또 많이 출연을 했는지 살펴본 건데 이제 왼쪽이 전기전자입니다. 오른쪽이 정보통신이고요.
전기전자의 합격자, 취준생, 불합격자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을 보니까 면접이라는 단어를 빼게 되면 인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적성, 인성, 전공.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인성이라든지 적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상당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인성하고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이 합격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오른쪽이 이제 정보통신 업종인데, 정보통신 업종에도 합격자하고 불합격자에게서는 인성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격자 중에서는 영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었고, 불합격자는 발표나 자기소개서. 그래서 떨어지는 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발표라든지 자기소개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 자기소개서가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가장 큰 대표적인 게 서류에서부터 최종까지 일관되게 가져가는 게 자기소개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모든 채용 프로세스 중에서 유일하게 그 전에 있었던 걸 다시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스펙이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걸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앞둔 친구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뭔지를 사실은 미리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상담 과정에서 굉장히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리스트를 쭉 한 다음에 그 리스트된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사 담당자한테 찾아가서 그 내용들을 물었고요. 물론 이 정보집에 다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제가 이제 중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활자화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제 주로 이제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조사 방법은 인사 담당자를 찾아가서 1대1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면접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찾아가서 준비된 내용들을 질문하고 응답을 받는 글들을 했고요. 저희 매경에서 발표하는 매출액이 있습니다. 매출액, 기업 매출액 리스트가 쭉 있는데 1000위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500위까지 자른 다음에 500위 이내에 있는 인사 담당자들을 모두 컨택을 해서 그 중에 저희들이 50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는 밝힐 수는 없지만 정보집을 보시게 되면 중간중간에 알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냥 보시면 아마 어떤 기업이 이 안에 있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총 12개 항목은 이런 것들입니다. 보시면은 채용 규모, 지난 한 해 몇 명을 채용했는지, 그리고 2017년에 얼마를 채용할 겁니까? 이걸 물었고요. 두 번째는 지원하는 사람들의 자격 요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기업별로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 과정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지금 실제 채용 과정에서 반영되는지, 채용 전형은 정시인지 정기공채인지 아니면 수시공채인지 뭐 이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서류 전형과 관련한 얘기들, 필기시험, 면접 전형, 채용 인력에 대한 역량, 그다음 채용 기준, 직무 능력, 그다음에 채용 제도,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의 조언, 이와 같이 12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채용 설명회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 50대 기업에게 채용 설명회를 실제로 하고 있느냐. 이제 채용 설명회라는 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겠죠. 잡페어와 같이 취업 박람회 형태일 수도 있지만, 채용 설명회는 이제 주로 대학 현장에 가서 본인들의 기업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약 58%가 채용 설명회를 하고 있다. 42%는 채용 설명회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채용 설명회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은 대학생들이 그 기업의 채용 설명회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기업체는 하나인데
찾아가야 될 대학은 수백 개잖아요. 그럼 이제 기업체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의 기업에 올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이제 하는 일은 뭐냐면 서울에 있는 괜찮은 4년제 대학을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고 그 대학에 가는 거고요. 지방은 지방 거점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곳들 대부분 뭐 지방 국립대가 되겠죠. 이제 그 대학에 가고 대신 홍보를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채용 설명회가 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원 자격하고 관련돼서 제한이나 가점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걸 물었는데 제조업종을 보시게 되면 연구원은 뭐 석사 이상 이건 다 일반적인 거니까요. 이게 오른쪽에 제시된 것들이 모든 기업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인사 담당자들이 한 얘기들을 저희들이 이제 제시한 거니까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 및 보험업은 대졸 학력까지로 자른다는 거죠. 대학원 이상은 잘 안 뽑겠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관련 전문 자격증이 있다면 가점이 된다. 그리고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한 외국어 능력이 있으면 가점이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건설 수주를 많이 하는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취업 준비생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렇겠지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취업 컨설팅이나 이미지 메이킹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영향을 주느냐고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 담당자들한테 최근엔 취준생들이 취업 컨설팅이나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알아볼 수 있느냐. 그리고 알아본다면 그게 취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느냐. 이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업 컨설팅이나 이미지 메이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알 수 있다. 본인이 보고 글을 보거나 외모를 보고 준비해온 내용들을 보고 알 수 있다고 한 사람이 3분의 2 정도 됩니다. 취업 컨설팅이나 이미지 메이킹을 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3분의 2 정도의 인사 담당자들은 알아볼 수 있다. 그럼 그 3분의 2, 약 33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물은 결과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왼쪽에 제시된 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겠죠. 준비를 열심히 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준비를 열심히 했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정적인 측면이 사실은 오른쪽에 글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내용이 많았어요. 근데 그 내용들 다 담지는 않았는데 대표적인 게 어디선가 본 듯한 글을 또 쓰고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너무 이렇게 정형화되어서 좀 약간 사람으로 하여금 피곤한 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좀 약간 의아해서 좀 더 물어봤는데 면접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이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 사람을 또 만나고 몇 차례 반복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대답하는 게 좀 전에 한 사람이 한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럼 이제 그 뒤에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죠. 이 사람 어디서 훈련받아서 왔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반복적인 얘기들을 하루 종일 듣게 되다 보면 이미 시작할 때부터 점수를 까먹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에 대한 것들을 너무 이렇게 받은 표시를 내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굉장히 스펙이 좋아요. 굉장히 스펙이 좋은데 딱 보니까 컨설팅을 받은 것 같다. 그럼 이제 곤란하겠죠. 이 사람을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뽑자니 그 너무 컨설팅 받은 티가 나서 좀 약간 피곤한데 안 뽑자니 스펙이 굉장히 좋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들이 채용 전형 과정에서 서류에 합격했으면 1차 면접 때는 그 전에 있는 점수를 이렇게 가립니다. 블라인드입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로 새로 시작하죠. 그리고 1차 면접에서 합격했으면 2차 면접 갔을 때는 임원진한테 자기소개서 정도만 올라가고 그 전에 있던 점수가 누적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를 해서 이 사람이
훈련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준비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직무 능력이라는 것들을 더 강화해서 보는 케이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채용 프로세스는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뭐 8, 9개의 채용 전형 절차를 거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은 건 4가지죠. 서류 전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필기 시험, 1차 면접, 2차 면접. 이게 가장 많은데 보시게 되면 뭐 제조업은 41%, 금융 및 보험업 72%, 건설업 66%는 4단계 안에서 모두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 자체가 대기업은 그 온라인 폼들이 있어서 그곳에다 직접 입력하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다운을 받아서 입력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인적성 검사는 그룹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역량이 안 되는 곳은 외부 기관에서 개발한 것들은 이제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기업은 한국사 과목을 이제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고요. 1차 면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있느냐 이거고 2차 임원들이 면접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 인성이라든지 태도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전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기업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거기 보시면은 뭐 LG그룹, 하나그룹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서류 전형은 어느 정도 합격합니까? 이제 저희들이 물었더니 약 10에서 30% 정도는 서류에서 통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류 전형의 합격 결정을 할 때는 평가 항목에서 어떤 하나를 유독 잘 맞아서는 안 되고 골고루 평가 항목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을 골고루 잘 맞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까지 쭉 가는 유일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하고 관련된 그 분석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필기시험은 여기 인적성 검사도 포함되고 뭐 영어 시험을 따로 보게 되면 영어 시험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활용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필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어떤 요건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을 해달라 했더니 직무 역량 및 직무 적합성 부분의 점수가 높은지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조직 적합성, 세 번째가 인성 및 태도, 그리고 이제 일반 상식 이런 순서대로 이 사람이 그 영역에서 점수가 높으면 아무래도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인적성 검사는 2가지가 좀 달랐는데 탈락의 요소로 바로 활용하는 기업도 있지만 면접 참고 자료로만 이렇게 활용하는 기업도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국사 논술을 보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한국사 논술 점수가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점수가 높으면 높은 점수가 반영되는 게 아니고 컷오프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요소로만 한국사를 시험 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시험을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차 실무진 면접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본인이 지원한 직무 분야의 실제 팀장급 그분들이 들어와서 보는 그 면접을 1차 면접이라고 저희들이 보통 얘기하죠. 그 1차 면접과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진행을 되고 있는지들을 저희들이 이제 주로 봤고요.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이라고 최종 면접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 보통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차 면접에서 2차 면접 넘어갈 때는 보통 1차 면접이 2배수나 3배수를 뽑아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중에 30 내지 50%만 2차 면접에서 임원들하고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2차 임원진 면접은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차까지는 잘하는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보는 면접인데 2차 면접은 이 사람이 단점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조직에 안 맞는 사람, 안 맞는 요소를 찾아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람의 성질을 좀 건드리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2차 면접에 올라온 사람들은 스펙이라든지 역량이 똑같아요. 거의. 저희들이 지금까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최종 합격한 사람하고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사람의 역량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A를 뽑거나 B를 뽑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량으로 봤을 때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이 사람이 조직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난감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쉽게 얘기해서 태도가 너무 이렇게 불손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바로 이렇게 탈락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이지만 이 사람이 인성하고 태도라든지 직무하고 관련해서 얼마나 이제 조직에 괜찮은 그 능력들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면접과 관련해서 업종별로 저희들이 이제 변별을 어떤 걸로 하는지를 기준을 정했는데요. 제조업과 관련돼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원자라든지 인성이 좋은 사람을 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금융 및 보험업 역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리고 자기 의사 표현이 분명한 사람을 선호한다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소매업에서는 지원 업무에 적합한 역량이 있느냐. 건설업은 이제 좀 다른 곳과 달랐는데 입사 의지가 분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좀 진실한 사람들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들을 인사 담당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과 관련된 그런 업종에서는 현장 직무 수행이 얼마나 잘 갖춰졌는지 이것들을 판단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역량 요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저희들이 이제 그것들을 나눴는데, 인성하고 태도는 제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인사 담당자들이 인성하고 태도를 언제 볼까? 그리고 다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인성하고 태도는 그냥 면접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게 사실 아니라는 거죠. 면접장에 들어와서부터 앉을 때까지, 심지어는 면접 대기 장소에서의 그 사람의 태도 이런 것들까지 다 살펴보고, 예전에는 집단 면접이라든지 발표 면접을 시켜서 이 사람의 인성 같은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성하고 태도는 대부분이 굉장히 면접 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과정에서도 살펴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규모와 관련해서는 매출액이 100위 이상인 기업들은 자격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직무하고 관련된 자격증이겠죠. 또는 별도로 그 직무하고 관련된 것들에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지 시험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직 적합성하고 관련돼서는 주로 이제 면접 과정에서 발견을 하고 있고, 일부 기업에는 면접뿐만 아니라 인적성 검사를 별도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혼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재상을 대부분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 공고를 할 때 인재상을 제시를 하고, 또 본인들이 그 인재상이 얼마나 자기가 잘 갖춰져 있는 사람들인지를 자기소개서에다 기술을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가지고 면접할 때 정말 그게 그 사람한테 그 능력이 있는지, 인재상이 있는지 그것들을 질문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인재상에 대해서 얼마나 갖춰졌다고 기술을 했다면 그거를 충분히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무 능력 중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제 기업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작년에 이슈였습니다. NCS가 작년에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에서 작년에 하라고 했고, 올해는 전체 기업이 다 NCS를 적용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종사하는 곳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NCS를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무조건 NCS를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서. 이 대기업에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저희들이 물었는데, 작년에 분석한 바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흉내내는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NCS에 대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은데, NCS는 직무 능력이 있는지를 다양하게 파악하는 것을 선별 요건으로 써라 이건데, 이게 또 다른 시험이 되고 또 다른 스펙이 되는 지난 한 해 동안의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사실은 말들이 많았고요. 보시면은 서류 심사할 때 그냥 단순하게 직무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흉내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별도로 이제 보는 곳도 물론 있었고요. 근데 그 세 번째 대시에 있는 것처럼 전 업종에 걸쳐서 NCS의 직무 역량 체크리스트라는 걸 활용해서 직무 능력을 판단하는 곳이 굉장히 드물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채용 제도하고 관련돼서는 수시 채용하고 정시 채용이 나뉜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다른 분석에서도 나타나는 건데 정시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직무가 있고 수시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직무가 있어요. 네이버에서는 정시 채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네이버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무조건 수시 채용이에요. 현대자동차는 그렇지 않죠.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무조건 정시 채용이죠. 네이버에서는 조직 내에서 올해 몇 명을 뽑았고 몇 명이 나갔고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는 인사팀이라는 게 있는데 네이버 같은 데는 인사팀이 없어요. 그냥 그 단위별로, 팀별로 사람이 결혼이 생기면 그 팀에서 알아서 뽑아요. 한 명을. 결혼이 생길 때마다 그 팀에서 알아서 뽑는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곳은 수시 채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그룹 문화가 되어 있는 곳들은 정시 채용을 무조건 하게 돼 있죠. 공무원에서 공시족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고시를 봐서 들어온 집단이 있는 거하고 대기업에서 정시 채용을 통해서 들어온 집단이 있는 거하고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시 채용을 대기업에서 모든 직무에 하지는 않죠, 물론. 근데 대부분의 사무직종은 정시 채용을 한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되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그 나눠드린 내일을 잡죠 취업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 최신 정보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